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대략 한 30강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여러분들 그 시간적으로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으로서 자동차 일반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분류죠. 자동차 분류. 자동차 분류로 봤을 때 어떤 바퀴가 구동이 되고 그다음에 엔진은 어느 위치에 존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첫 번째 보는 것이요. 앞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면 전륜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륜구동. 자, 경북교육청이라든가 부산, 경북에서 출제된 경력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앞 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을 보고 우리는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해서 FF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FF카. 자, 이 FF카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동력 손실이 적다. 동력 손실이 적고요. 그 다음에 자, 이곳은 우리 후륜 구동을 잠깐 한번 보면요. 자동차를 봤을 때 물론 뒤에 가서 그림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만큼을 우리는 엔진룸이라고 하겠죠. 자, 여기를 우리는 사람이 실내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제일 뒷부분은 우리 트렁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죠? 앞바퀴, 뒷바퀴가 이렇게 존재를 할 테고요. 자, 지금 전륜구동 같은 경우하고 후륜구동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으로 보면은 엔진이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에서 FF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앞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양쪽에 드라이브 라인 연결시켜가지고 결국은 바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모든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계통들이 전부 다 우리 그 엔진룸에 전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실 쪽으로는 거의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륜구동을 보면은요, 후륜구동. 자, 후륜구동은 앞바퀴가 있고 역시 그저 뒷바퀴가 있고 자, 요만큼을 우리는 엔진룸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요만큼은 차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있고요. 클러치 있고 변속기가 있고 추진축이 있고 종감속 장치에 엑셀축 연결돼서 바퀴가 동력이 전달되죠. 그래서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구동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는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에서 FR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 구동 방식인 전륜구동 장치 같은 경우는 차실 밑바닥 쪽으로 어느 것도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해서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차실 밑바닥 쪽으로 이런 매체들이 변속기라든가 또는 추진축이 지나를 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얘는 실내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직진 안정성이 좋고 언더스티어링 경향이 적다. 언더스티어링 경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언더스티어라고 하는 것과 오버스티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앞바퀴입니다. 앞바퀴를 약간의 조향을 해가지고 지금 주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코너를 꺾어서 회전을 할 겁니다. 회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자체가 이 정상적인 궤도를 쭉 선회를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일정한 각도로 핸들을 꺾고 쭉 전회를 하면 그대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꾸 자동차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 있고 또는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더란 얘기죠. 우리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일정한 각도 정도를 가지고서 쭉 오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는 그냥 그 각도대로 보면은 쭉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핸들을 우리는 조금 더 감아줘야 돼요. 자,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핸들을 좀 더 감아줘야 된다는 얘기는 차가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경향을 보이는 자동차를 우리는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언더스티어링. 반대로
차가 내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쭉 가는데 차가 자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오버스티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직진에 대한 직진 안정성은 좋지만 언더스티어 자꾸 운전수 이쪽이 자꾸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앞쪽이 무겁고 뒤쪽이 가벼우니까 얘가 원심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의 주파성이 좋다. 그렇죠. 치고 나가는 그런 성질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겨울철에 눈길일 때 처음에 스타트가 누가 더 좋냐라고 봤을 때 전륜구동이 훨씬 더 주파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가시화시켜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아까는 우리는 지금 뭐였어요? 금방 그림에서 봤었던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그림이고 이거는 정면에서 쳐다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쳐다보면요. 엔진이 있겠죠. 그죠? 그쵸. 우리 자동차를 정면에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엔진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가 있을 테고 트랜스액슬. 자, 우리 변속기라고 하는 거죠. 변속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디퍼런셜 기어 해가지고 우리 최종 감속 기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CV 조인트라고 하는 거죠. 엑셀축이라고 하는 거. 그죠? CV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것. 등속 조인트라고 하는 축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돼서 최종적으로 바퀴로 동력이 인출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고 작동은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입을 보고 우리는 FF 방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앞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FR카라고 하는 거죠. FR카라고 하는 것은 엔진과 구동 계통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죠. 엔진은 보통 앞쪽에 있었고요. 그것이 앞에서부터 골고루 하중이 분배를 하죠. 중량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보면요. 그렇죠. 앞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변속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는 추진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드라이브의 엑셀축이라고 하는, 종감속 기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엑셀축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 구동 방식, 그래서 프론트 FF카 같은 경우는 모든 하중이 앞쪽으로 많이 쏠리는 데 비해서 얘는 동력이 하중 분포가 골고루 분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눈길에서는 좀 취약하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 눈길에서는 전륜구동이 주파성이 더 좋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후륜구동은 이런 단점들이 가지고 있더라. 자, 라고 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요. 작동은 자,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바퀴가 최종적으로 구동되는 변속기에서 이제 동력이 전달되면 바퀴까지 동력이 인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뒤 엔진, 뒷바퀴 구동차.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이니까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에서 우리는 RR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RR카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렇죠. 버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버스가 요즘 버스 같은 경우는 뒤에 엔진이 있죠. 그죠? 뒤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구동 방식입니다. 자, 실내 공간이 가장 넓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구동력을 크게 하여 오버스티어링 경향이 발생한다.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동차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일부 중대형 승용차 및 버스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자, 앞 엔진 그다음에 총륜 구동차 앞에 엔진이 있고 총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바퀴 그렇죠. 모든 바퀴를 전부 다 구동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4휠 드라이브에서 4WD 또는 뭐라고도 해요. 올 휠 드라이브에서 AWD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모든 바퀴가 다 구동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총륜 구동, 총 전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동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등판 능력이 우수하더라. 또는 주로
이라든가 군용 차량에서 널리 사용되었었고 요즘 국내에 출시되는 자동차들도 승용이든 또는 뭐 SUV, RV카든 많이 접목돼서 출고가 되고 있죠.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형태는 아까하고 뭐하고 같습니까? 후륜구동하고 같죠. 그죠? 후륜구동은 아까 엔진 있었고요. 클러치, 트랜스미션, 프로펠러 샤프트, 그 다음에 디퍼런셜 기어, 그 다음에 엑셀축, 바퀴 이렇게 있었죠. 근데 뭐만 달려 있습니까? 요 부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요 부분이 이만큼이. 그죠? 이 뭡니까? 자,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하는 그래서 뒷바퀴로도 동력을 전달해주고 별도로 앞바퀴로 동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디퍼런셜 케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별도로 설치했고요. 거기에 프로펠러 샤프트 설치해서 뒷바퀴하고 똑같은 구조의 매체를 하나를 더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총륜구동 또는 사륜구동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륜구동 전체에서 앞전자 쓰면 전륜이죠. 그죠? 전륜. 그죠? 이게 전륜. 얘가 이제 앞전자라고 하면 앞바퀴 구동 방식이라고 하고 전체라고 하면은 전륜구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맥락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문제를 파악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동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재원입니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동차의 전반적인 어떤 치수, 그죠? 또는 뭐 구조, 무게, 뭐 성능, 뭐 엔진의 어떤 그 성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자동차 재원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의 휠 베이스가 얼마냐, 또는 자동차의 총체적 길이가 얼만큼 되느냐, 또는 뭐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자동차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 자동차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 치수라든가 무게 또는 기계적인 구조, 성능 등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자동차 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원의 종류 및 측정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재원의 종류로 보면요. 치수 또는 뭐 무게, 질량, 그 다음에 하중, 그 다음에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제동 성능은 어떠냐? 또는 뭐 주행 성능은 어떠냐? 자동차 엔진의 토크는 어떻게 되고 또는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성능에 해당하겠죠. 치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길이가 얼만큼 되고 차량의 폭은 어떻게 되고 높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치수에 해당할 테고요. 질량, 하중, 자 이것은 무게죠. 무게, 그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의 차량 총 중량은 얼마고 공차 중량은 얼마고 적차 중량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중,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측정 기준 조건을 보면은요. 치수는 수평인 직진 상태에서, 그렇죠? 수평면에서 재야 되겠죠. 약간 기울여진 경사면에서 잰다라고 하면 이건 뭐 정확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인 직진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그죠? 정지된 공차 상태에서 성능의 최대 적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측정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원에 분류해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첫 번째로 치수, 재원을 보면은요, 전장, 전폭, 전고, 축거, 윤거, 최저지상고, 오버행, 최소회전 반경 등등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치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출제되고 또는 많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전단에서부터 제일 끝단까지, 그죠? 제일 앞쪽에서부터 제일 뒤까지 요 거리를 보고 우리는 전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하나 더, 축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차축 중심에서부터 제일 뒷차축 중심까지의 거리, 이걸 보고 축거 또는 휠베이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전고라고 하는 것은 바닥 접지면에서부터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를 전고라고 하겠죠. 전고. 그 다음에 윤거라고 하는 것은요, 바퀴 윤자를 써서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입니다.
얘는 앞차축과 뒷차축과의 거리를 축거라고 했죠. 축간거리. 그죠? 윤거라고 하는 것은 바퀴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퀴 접지면의 중심이에요. 바퀴 접지면의 중심. 그래서 좌측 바퀴 접지면의 중심에서부터 우측 바퀴 접지면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걸 보고 윤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외단에서부터, 제일 끝단에서부터 제일 좌측 단에서부터 우측 단 사이의 거리를 차폭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전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오버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부터 앞차축 중심에서부터 자동차 앞 제일 끝부분까지의 그 거리를 보고 우리는 앞 오버행 또는 뭐 프론트 오버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뒷바퀴 중심에서부터 제일 끝단까지의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를 우리는 뒤 오버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바퀴 중심 제일 접지면에서부터 제일 앞단까지의 각도가 있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어프로치 앵글이라고 하고, 뒷바퀴 쪽의 각도를 보고 우리는 디퍼처 앵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지상고라고 하는 것인데, 최저지상고는 노면에서부터 자동차가 타이어를 제외한 자동차가 제일 낮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이 제일 낮은 부분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최저지상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고 뒤에 넘어가서, 자, 전장 자동차 앞 끝에서부터 뒤끝까지, 뒤쪽 끝부분까지의 최대 길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장 이렇게 얘기하죠. 전폭, 가로폭이죠. 그렇죠. 차폭. 그때 뭐는 제외한다? 백밀러는 제외한다. 왜? 접을 수 있거나 탈거할 수 있는 구조는 제거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밀러는 제외한다. 자, 전고, 높이잖아요. 높이. 그죠? 자동차의 접지면부터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전고라고 한다. 이때 안테나는 제외한다. 또 환기구멍의 뚜껑은 제일 아래로 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환기구멍이 있을 때 그것을 닫은 상태에서의 높이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전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축거, 다른 말로 휠베이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앞차축의 중심점과 뒷차축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 그쵸? 앞차축 중심에서부터 뒷차축 중심까지의 거리, 축간거리 해서 축거라고 한다고 했었고, 윤거, 바퀴륜자 쓴다고 했었죠. 맞죠? 자, 윤거에서는 지금 출제가 3회 정도 됐었습니다. 그죠? 자, 좌우 타이어 지면을 접촉하는 지점에서 가운데점이죠. 가운데점. 그죠? 바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게 노면이고 바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으면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이 반대쪽 바퀴의 접지면의 가운데 부분까지 요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윤거라고 하는 거죠. 윤거. 자, 6번째. 최소회전 반경. 선회할 때 최소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핸들을 최대한 꺾고요. 바퀴를 꺾고, 자, 얘를 쭉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 반경이 나오겠죠. 반경. 그죠? 맞죠? 이 제일 외측 바퀴까지의 반경. 그죠? 이 반경까지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하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소 회전 반경은 12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또는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12m 이하라는 말, 또는 이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법규상에는 12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회전 반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경은 12m 안에서 무조건 자동차는 선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2m라고 하는 개념에서 12m 이하 또는 12m 이내라는 말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까지 봤고요. 자, 질량, 하중.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게라고 했죠. 그렇죠. 공차 중량은 어떻게 되고, 적차 중량, 또 차량 총 중량, 축중, 윤중, 승차 정원, 최대 접지 압력,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중에 의한 재원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첫 번째 공차 상태. 공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람 안 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 물품,
예비 부분품이라든가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공구를 잔뜩 실어놨어요. 이거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방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비 부분품, 공구 또는 휴대물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을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 냉각수, 윤활유를 반제하고 예비 타이어, 당연히 예비 타이어는 자동차 처음 출고됐을 때 예비 타이어 실려져 나오죠. 그죠? 그건 당연히 실어야 되죠. 그래서 장착한 자동차에서 해당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처음에 출고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죠? 그냥 처음 사가지고 집에 온 상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예비 타이어는 포함한다. 또는 휴대물품이라든가 예비 부분품, 공구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자, 그리고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 그 상태가 공차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중량, 이걸 보고 우리는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최대 적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적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 중량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1톤의 포터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1톤 화물차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실을 수 있는 게 1톤 아닙니까? 그죠? 1톤. 그죠? 그리고서 사람은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3명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톤하고 여기 사람 3명분까지의 그 무게가 결국은 최대 적재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당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로 보느냐? 남녀노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린이와 성인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어린이와 성인과 어린이는 구분이 되고요. 구분이 되고 그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봐요. 13세 미만.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보고 남녀노까지는 다 몸무게를 하나의 몸무게로 정해놔져 있습니다. 물론 대동소이하지 않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소 몸무게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건장한 성인하고 연로하신 노인분하고 약간의 또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평균적 몸무게를 우리는 얼마로 본다? 성인 1인당의 몸무게를 65kg으로 봅니다. 65kg. 그러면 결국은 성인 3인이 탈 수가 있으니까 성인 3인이 탄다는 얘기는 65kg 곱하기 3 하면은 이거와 여기 1톤의 무게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최대 적재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 상태에서의 무게를 차량 중량이라고 하고 차량 총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공차 상태에서의 무게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2,500kg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적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적재량이겠죠. 1톤 이거 다 플러스 요거 해주면은 더하기 해주면은 이 전체적인 무게가 나오겠죠. 이 전체 무게. 그렇죠? 이 전체 무게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차량 총중량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에서의 자동차 무게를 차량 중량이라고 하고 차량 총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적재량까지 실었을 때의 무게를 보고 우리는 차량 총중량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적차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차 상태. 적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승차 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을 물품을 적재된 상태. 그러니까 적차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량 총중량으로 우리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경우 승차 정원 1위는 65kg으로 본다라고 했었고요. 13세 미만을 우리는 어린이라고 본다고 했었죠. 13세 미만. 그렇죠. 13세 미만은 어린이로 봅니다. 그럼 어린이는 몇 명, 무게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성인 2인이, 그렇죠? 성인 2인을 어린이 3인으로 봅니다. 어린이 3명. 어린이 3명을 성인 2명의 몸무게로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인 1인당 어린이는 얼마로 봐요? 1.5인으로 보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인 3명, 2명은 얼마입니까? 65kg 곱하기 2 하면은 130kg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어린이 3명의 몸무게는 얼마다? 그렇죠. 130kg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의 몸무게는 성인 1인당 어린이를 1.5인을 어린이로 본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승차 인원을 보면은요,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 인원 몇 명까지 탈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보통 우리 버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25인승 또는 또는 45인승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몇 인승. 그때 거기에 뭐도 포함한다? 운전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일반적 승용 자동차, 세단 형태의 승용 자동차 앞에 운전석, 조수석 있고 뒷좌석에 3명이 승차를 보통 하죠. 그죠?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 보편타당하게 봤을 때 우리 앞에 2명 타고 뒤에 3명 타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몇 인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5인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운전자를 포함한다. 자, 최대 접지 압력. 적재 상태에서, 그렇죠. 차량 총 중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최대 적재 상태에서 접지 부분이 단위 면적이 걸리는 무게를 보고 우리는 최대 접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동차의 경우 타이어 접지 부분의 너비가 1cm에 대해서 무게가 얼만큼 걸리느냐. 그래서 1cm당 kg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접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능에 의한 재원. 자, 성능, 연료 소비율, 연료를 얼만큼 소비하느냐? 연료를 1시간당 연료를 얼만큼 소모를 하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연료 소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엔진의 단위 출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연료량.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료 소비율의 단위는요, 연료 소비율의 단위는 시간당 얼만큼의 연료를 소비한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아워라고 하죠. 1시간당 몇 킬로그램의 연료를 소모하느냐. 또는 시간당 몇 리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연료 소비율을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변속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변속을 하면 일반적으로 감속이 목적이죠. 물론 1속에서부터 5속 변속기가 있다라고 하면요. 1속에서부터 1에서 3속까지는 감속입니다. 감속. 우리 변속기, 나중에 저쪽 70파트 넘어가서요. 변속기에 대해서 학습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변속기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속 목적입니다. 속도를 감속해서 그만큼 구동력,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감속이 목적이에요. 변속기를 두는 이유는. 그래서 어쨌든 1에서 3속은 감속이고요. 4속은 직결입니다. 직결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에서 들어온 동력이 그대로 바퀴로 인출되는, 들어온 만큼 그대로 빠져나가는. 얘들은 뭐예요? 엔진에서 들어온 것이 감속을 시켜서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얘는 감속이고, 4속은 직결 상태고, 5속은 그렇죠. 증속입니다. 증속.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이 뭐라고요? 변속기라고 했죠. 변속기는 주 목적이 뭐라고? 그렇죠. 감속 목적입니다. 감속 목적. 감속 목적이고 엔진의 어떤 여유 출력을 이용해 가지고 증속을 가능하게 해서 그만큼 엔진보다 바퀴를 빠르게 함으로써 인해서 연료라든가 그만큼의 어떤 그 성능을 향상시켜 줄 목적으로 변속기가 같이 부수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변속기는 감속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변속기를 거치면 감속이 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감속비 또는 변속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속이 되는 곳은 어디냐? 자동차에서 감속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어디로 갑니까? 바퀴로 전달되죠.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감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엔진이 있고요. 자, 엔진이 있고, 클러치 있고, 변속기 있고, 그 다음에 추진축,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그 다음에 자동기어, 양쪽에 엑셀축, 바퀴, 이렇게 있으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이 결국은 어디로 바퀴로 동력을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일련의 장치,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전부 다 우리는 동력 전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두 군데가 감속이 된다겠죠. 그 두 군데 첫 번째 여기 변속기라고 하는 것. 변속기에서 감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종감속 장치라고 하죠. 종감속 장치. 종감속 장치라고 하는 거 파이널 드라이브 장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자, 말 그대로 종감속, 감속을 마지막 최종 감속 장치라고 보면 돼요. 최종 감속 장치. 그 다음에 변속기는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그렇죠. 변속기 두는 이유가 감속 목적 아니라고 했어요. 감속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속은 이 두 군데에서 감속이 이루어진다. 감속이. 두 군데에서 감속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변속기에서 감속이 되는데 그때 여기서 감속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변속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속비. 변속비. 자, 뒤에 가서 더 학습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감속비, 감속하는 데 있어서 변속기가 감속을 하는데 그 감속비는 변속비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주축분해. 변속기에 보면 주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축분해 부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곱하기 부축분해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축. 나중에 어디 가서 자동 변속기 할 때 그때 한 번 더 학습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거 주축과 주축 같은 말이니까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속기에는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축과 부축 이기어와 이기어와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걸 변속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감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종감속기요. 그러면 종감속비라고 하죠. 그걸 보고 종감속비. 종감속비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여기서 동력이 전달돼서 이 기어가 돌아가는데 이 기어를 보고 우리는 구동 피니언이라고 그래요. 구동 피니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어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기어를 링기어라고 합니다. 링기어. 그럼 구동 피니언에 여기 이빨의 개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기 기어가 이 기어가 이빨이 몇 개냐? 그거의 이수분에 링기어와 같이 맞물리는 링기어의 이수가 있겠죠? 이수. 그러면 구동 피니언 기어가 10개고 링기어가 50개다. 약분하면 5대1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분해 가지고 종감속비를 구해집니다. 그러면 자, 변속이라고 하는 것에서 감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종감속 기어에서 감속이 이루어지니까 최종 감속이라고 하는 것은 총감속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총감속비. 그렇죠? 총감속비는 뭡니까? 이거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감속비라고 하는 것은 총감속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변속비에다가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입니다. 자, 총감속비라고 하는 것은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다. 그래서 변속비는 이렇게 구해지고 종감속비는 자, 이렇게 구해진다. 그랬을 때 이거와 이거의 곱은 뭐다? 그렇죠. 총감속비가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변속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회전 속도와 변속기 주축 또는 이 회전 속도와의 어떤 비율을 보고 우리는 변속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총감속비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변속비하고 종감속비의 곱, 변속비와 종감속비의 곱, 이걸 우리는 총감속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엔진 회전 속도와 구동바퀴 회전 속도와의 비를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의 속도와 얘의 속도의 비율을 말한다. 왜? 여기서 감속됐고 여기서 감속됐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변속기의 변속비와 종감속기의 감속비 두 가지의 곱으로 우리는 총감속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구동력. 자동차의 엔진의 어떤 성능을 표현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자동차의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동차의 엔진은 몇 마력짜리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엔진
150마력짜리래. 이 엔진 250마력짜리래. 그쵸? 우리 마력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엔진의 출력 또는 뭐 출력이라고 하거나 또는 마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와 함께 같이 견주할 수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동력입니다. 구동력. 이 자동차가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 토크. 어떤 속도로 기계를 운전하거나 배가 자동차 등을 주행시킬 때 그 운동의 저항을 이기기 위한 힘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동력이라고 하죠. 구동력. 그래서 이런 구동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압축비.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간극체적 또는 우리 간극체적을 연소실체적이라고 하거나 또는 극간체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극체적 또는 연소실체적. 저는 이제 앞으로 연소실체적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또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피스톤 실린더에 있던 전체적인 어떤 체적 이걸 보고 우리는 실린더 체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실린더 체적과 그 다음에 그 간극 체적과의 어떤 비율 이걸 보고 우리는 압축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비. 자,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토크. 그렇죠. 자동차의 구동, 가속력, 토크 중요하죠. 회전하는 힘으로 엔진 회전력이라고도 한다. 엔진 회전력. 회전하려고 하는 힘. 이걸 토크라고 하죠. 자동차의 견인력이라든가 등판력, 경제성을 의미하는 수치로서 보통 사용하는 게 토크고요. 보통 토크는 자동차의 출발 시에 필요한 힘을 얻는 데 있어서의 필요하고 그 이후에 가속에 의한 것이 최대 출력입니다. 그래서 토크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좋다. 그래서 스타트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한번 움직여가지고 쭉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최대 출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토크라고 하고요. 토크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토크. 토크, 우리를 토크 T라고 하죠. 토크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가 뭡니까? 킬로그램, 펄스죠. 거기에 거리 곱하기 거리. 이걸 우리는 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 토크라고도 하고 이걸 우리는 일이라고도 하죠. 일이라고도 합니다. 일. 자, 그래서 일은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땅을 팔아서 1m 가로 세로 1m짜리 높이 1m짜리의 땅을 파놓으세요 라고 해놓고서는 갔다 왔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너 일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야만이 그걸 보고 우리는 토크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등판 능력. 자동차가 최대 적재 상태에서 변속단 1단으로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얼만큼의 경사각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등판 능력이라고 하죠. 등판 능력. 자, 자동차의 주행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동차의 주행 저항. 자, 자동차가 노상을, 지면을 어떤 도로를 주행을 합니다. 그때 자동차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생되는 작용하는 어떤 그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하중, 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저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바퀴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의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의 마찰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저항 또는 자동차가 진진하는 데 있어서 공기라고 하는 어떤 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자동차 주행 저항이라고 하고요. 그 주행 저항에는 구름 저항. 자, 타이어가 노면에서 발생되는 저항을 구름 저항이라고 하고 공기 저항. 그렇죠. 공기의 어떤 벽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저항을 공기 저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속 저항, 등판 저항 등등이 일반적인 자동차 주행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구름 저항. 구름 저항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 타이어가 굴러갈 때 발생하는 저항. 만약에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타이어를 한번 굴리면 영원히 갈 겁니다. 그렇죠. 저항이 없으면은.
근데 저항 때문에 언젠가는 타이어는 쓰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공기저항. 공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 운행 중 공기로부터 받는 저항을 우리는 공기저항이라고 하고 자동차 버스는 정면이 어떻습니까? 거의 정면이 항상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공기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그죠?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런 자동차가. 자, 이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이런 자동차는 이 면적이 이만큼의 전체적인 공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승용 자동차는 어때요? 승용 자동차는 아무래도 자동차를 옆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자동차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더 슬립하게 만들므로써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항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자동차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의 정면, 자동차의 정면 면적, 이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 또는 이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공기 저항이 커지고 작아질 수 있겠죠. 자, 자동차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면의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공기저항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동차의 공기저항은 면적과 속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 자동차가 무게가 무겁다, 가볍다, 자동차 무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동차의 무게가 무겁든 가볍든 공기저항하고는 무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공기저항은 뭐에 연관성을 갖는다? 그렇죠. 자동차 정면 면적, 정면의 면적,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 그 자동차의 속도가 지금 이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느냐, 5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느냐, 10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느냐, 이 자동차의 속도와 자동차의 투영 면적, 전면 면적에 의해서 공기저항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자동차의 무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자동차의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힘, 이걸 보고 우리는 가속저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동차는요. 엔진은 이렇게 회전운동하죠. 그죠? 회전운동, 크랭크 쪽 이렇게 회전운동하지 않습니까? 정면에서 쳐다보면 엔진이 막 이렇게 회전운동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뒤에다 사람 하나를 태웠어요. 이 친구가 뒤에서 장난을 칩니다. 어떻게? 앞으로 뒤로 울컥울컥해요. 그럼 자전거도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도 울컥울컥거리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뒤로 울컥하는 순간에 저항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고 우리는 가속저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속저항. 자동차의 속도에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힘으로 물체를 가속하려고 할 때 그 물체의 관성을, 그쵸? 관성을 극복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을 가속력, 결국은 가속저항이라고 한다. 관성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 몸을 뒤로 훅 하면은 이 자전거가 울컥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앞뒤로, 그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관성저항 또는 가속저항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로 등판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판저항. 등판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길을 올라갈 거예요.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이런 언덕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저항을 등판저항이라고 하겠죠. 자동차가 비탈길을 올 때 중력의 진행 방향의 불력에 의해서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뒤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저항, 이걸 보고 우리는 등판저항, 다른 말로 구배저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주행 중 받는 저항들이 상황에 따라서 보면은 평탄로를 일정 속도로 평탄로를 쭉 주행을 합니다. 일정 속도로. 그렇죠? 일정 속도로 쭉 그냥 속도대로만 갑니다. 그러면 노면에서 발생하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만 받겠죠. 근데 이렇게 일정 도로를 등판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덕길이겠죠. 언덕길. 그죠? 그래서 등판로를 일정 속도로 주행할 경우 언덕길을 일정 속도로 주행하면은 여기에 뭐만 더 붙으면 돼요? 그쵸. 등판 저항 또는 구배 저항만 더 붙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정 속도로요. 이 평탄로를 일정 속도로 가속한다는 얘기예요. 가속. 아까는 가속하지 않고 그냥 일정 속도로 쭉 주행하면은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만 걸리는 데 비해서 지금은 가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할 경우에는 거기에 가속 저항까지 붙겠더라. 자, 등판로로 올라가는데 일정한 가속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더 붙습니까? 그렇죠. 가속 저항 하나가 더 붙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의 주행 저항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최종적으로 1편 있죠. 1편. 자동차 일반이라고 하는 사항들. 자, 이렇게 해서 자,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